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북한이 이제 50년대부터 원자력을 연구하고 소련의 이제 그 기술자들도 파견하고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인력을 양성한 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양성을 하다가 80년대 사회주의권 무너지면서 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소련이 지원해준 원자로가 영변에서 하나 가동 중에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8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5메가트 원자로. 그래서 영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양이나 다른 각지에 있던 기초 연구하는 것들은 놔두고 응용 연구하는 것들은 몽땅 걷어가지고 영변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영변 지역은 군수공업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핵무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술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 당시에 87년부터 하던 88년부터 하던 과학술발전 3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원자력 주기 전반을 다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제철인 농축, 원시분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주기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폭약 시험하고 고폭장치 시험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난행군이 끝난 다음에 고난행군 동안에는 민간 쪽은 다 무너지고 군수 쪽만 좀 제대로 살아있고 특별히 파키스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원심분리 연구를 하다가 98년부터 과학술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원심분리기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과학원에서 원심분리기를 연구하던 연구조직이 없어졌어요. 군수 쪽으로 갔다는 거죠. 응용연구 단계로 이제 그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국가과학술 계획을 보면 핵융합 쪽이 이제 아까 말한 리튬, 중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벌써 기초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목표 소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염가로 취급이 쉬운 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이 플루토늄으로 갔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우라늄을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영변에 플루토늄 원자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기반 구축은 과거 쪽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벌써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응용연구 단계에 들어가면은 군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라진다. 사라진 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반드시 뭐가 핵실험이든 뭐든 하나 나타나더라. 제가 지금 북한대관대학교에서 챕터 한 챕터를 제가 썼는데요. 써서 줬는데 북한의 핵개발은 이 분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데 저는 과학술을 맡아서 북한의 핵개발이 과학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는 게 이런 동향이 나타나요.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기초연구 동향이 나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전 배치에서 뭐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북한이 우라늄 쪽으로 장기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탄이 어떤 수탄이겠느냐. 미국 사람들은 자꾸만 오메가트 원자로에서 삼중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방식으로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전문가들은 웃어요. 뭔 소리야. 리튬6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소련의 한 방식대로 중국의 한 방법대로 북한도 그쪽을 따라갔을 것이다. 삼중수는 덜 사용하고 아마도 리튬6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갔을 것이다. 이게 효율은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고체 상태고 취급이 쉽다는 거예요. 아래 걸 눌러야 되는데 위에 거 눌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톤 뒤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80년대 말부터 국가과학술계에서 연구를 했다. 94년에 파키스탄과 협력을 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2000년대 보면 관련 소재 부품 입수 노력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고강도 알루미늄을 수입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발생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고강도 알루미늄 일부를 줬는데 그걸 분석해보니까 거기서 고농축 우라늄이 일부 나왔더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렌코 쪽에서 부품을 가지고 가다가 수에즈 운하에서 걸렸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향들이 전반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전반에 보면 국가과학원 산하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이쪽을 연구하는 동향들이 나타나요. 제가 과학술 협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과학자들을 만났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어링 회전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코팅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심분리기 양산을 공개한 게 2009년도에 농축을 발표했는데, 2010년에
해커 박사한테 2,000개짜리 정도 되는 그 농축용량을 공개했는데 북한은 얘기를 했어요. 2009년도에 농축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 해에 농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5년에서 20년 걸린다. 이렇게 1년 만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였겠느냐. 사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던 농축을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던 것은 2002년도에 제임스 켈리 특보가 북한을 방문했을 적에 미국이 야 너네 우라늄 개발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북한이 극구 반대하고 뭔 소리냐.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북한 김계관인가요?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켈리는 그것이 북한이 이제 그 농축을 시인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북한은 시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동행했던 통역을 했던 그 미국 사람 스트로브 이 사람 제가 스탠포드에 아침연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 있는데 한국말을 부인이 그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말을 잘 하니까 그 말이라는 거죠. 농축이 아니라 농축 이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게 긍정한 것이라고 보세요? 부정한 것이라고 보세요? 켈리하고의 한국말의 그 뉘앙스 차이가 이제 발생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농축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얼마 정도 됐었냐, 대량 생산에 성공한 단계였느냐, 아니야.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MB 정부 시절인가요? 2002년도.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켈리가 한국에 와서도 우리 기관한테 알려줬다. 그런데 한국이 왜 거기에 따라서 그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집중적인 그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켈리 특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 처음에 얘기한 것은 듣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안보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의결안에 있었던 것은 그래도 좀 정보가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판단에 나왔느냐? 2001년도 뭐가 났습니까? 9.11.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격앙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뭐 악의축 가지고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직전에 금창리 동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동굴을 파고 있는데 그게 핵시설이라고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알력을 거치다가 들어가 봤는데 아니었거든 거죠.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보기관이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미국이 또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남북관계를 갖다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캐도가 그때 그 건설 중이었는데 미국이 요구를 캐도 중단해라. 이렇게 중유 공급 중단하겠다. 자기네들은 중유 공급 중단하겠다. 우리한테 캐도를 중단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캐도 할 때 미국이 돈 낸 거 없거든요. 미국은 중유를 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냈고 몇천억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단계고 원자로 만들고 있었던 단계라서 이거를 그 중간에 취소하면은 우리 정부 입장이 좀 애매한 면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정책이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평행선을 거친 평행선이랄까 이제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북한이 핵심으로 갔습니다. 우라늄을 둘러싼 그런 얘기가입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원심 분리기를 북한이 언제부터 양산하기 시작을 했느냐? 개량형을 양산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다음에 그동안 원심 분리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누적 HU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몇 번째 핵실험부터 고농축우라늄을 썼겠느냐? 이런 것이 다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북한이 핵 고도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됐나요? 제가 시계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져가지고. 1시간 지났네요? 오, 빨리 지났네요. 뒤에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에서 보면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는 해석한 방법입니다. 플라즈마, 전동기, 자성체, 이거 다 그 기계과학 연구소가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고속 회전 이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심 분리기 연구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다 2000년 초반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저쪽으로 갔겠지.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응용연구에 들어가서 양산한 시기를 2000년대 전반으로 잡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벌써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캐스케이드 구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켈리 특사가 언급했던 것이 그렇게 허구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켈리가 와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라고요. 안 가르쳐 줬대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북한한테 물어봐라 그랬대요. 북한한테 물어보면 북한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연구 동향들을 2000년대 후반에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원전 연구를 한 게 안식년 2007년에 가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별로 도움을 못 줬는데 좌우지간 이런 연구 동향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생산 공정입니다. 그 P2 원심분리기죠. 그래서 이제 마레인스틸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구멍을 뻥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심분리기 로터를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로터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북한이 이제 보여준 사진들을 현지 지도사는 이게 마레인스틸입니다. 단조 공기, 두들기는 해머링.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구멍을 뚫는, 여기 뻘로쳐 구멍을 뚫는 것이고요. 김정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동성형기 마지막 로터를 만드는 기계, 구형 기계고요. 이것이 신형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강력한 수준 통제 품목인데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더라. 차오지간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신형을 가지고 원심 분리기 1000개를 1년에 만들 수 있다. 구형 가지고 5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1500개 아닙니까? 그래서 저 기기가 언제부터 사용됐겠느냐. 구형 기계는 김정일 시대부터 있었고 신형도 비교적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10,000개 이상 만들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것이 미사일 부품도 만들고 쓰기 때문에 1500개가 아니라 1000개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1000개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북한이 보도한 이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이거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 찾아와 이게 뭐냐. 저도 몰랐어요. 이걸 중국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P2 원심 분리기 로터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 로터다. 이때부터 대량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해커 박사한테 공개를 했는데 그때 우리 벌써 이거 아주 많은 논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란 건데 카본 파이버 탄수섬유로 만든 거 벌써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이거 못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분리능력이 착오를 하게 됐습니다. 풍계 실험장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핵실험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뚫습니다만은 여기서 핵폭발이 났을 적에 암석 파괴 구역이 생깁니다. 그 다음 충격파가 지표면에 가서 지표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약간 지표면도 이렇게 붕괴되는데 지표면 붕괴 구역하고 안에 핵폭발 붕괴 구역하고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기체가 안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붕괴됐다고 해서 터널이 붕괴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핵 실험을 하게 되면은 환경오염이 최소가 되면서 핵무기 현대화 필요한 근거리 관측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실험하면은 가까운 곳에다 측정 장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하핵 실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현대화에 있어서 지하핵 실험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북한이 지하핵 실험한 것도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핵 실험을 6차례 했습니다. 1차는 폭발, 2차는 위력, 3차는 소형화, 4차는 수소탄, 5번째는 표준화, 6번째는 수소탄인데 2번째하고 3번째까지 연속성이 있는데 3번째에서 5번째 단계로 뜁니다. 원자탄, 그 다음에 4번째에서 6번째, 이거는 수소탄. 그래서 3번째 이하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1차는 여기서 했고 나머지 5차는 여기서 했는데 3번 갱도와 4번 갱도를 굴착해놓고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3번 갱도는 여기에 높이가 한 400m 좀 남짓됩니다. 이건 소형 핵무기. 요거는 800m가 넘습니다. 6차 핵실험할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대형 수소탄 핵무기. 그래서 두 갈래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형이 하나 있다. 원자탄 하나 있다. 요걸 표준화해서 3차에서 5차를 건너뛴 것이 기본전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원자탄이다. 수소탄은 4차고 6차. 4차는 위력이 작은데 그것은 원리실험 핵융합물질을 조금만 집어넣은 거
여섯 번째는 요만큼씩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화산 31을 공개했는데 이건 자기 수탄이다. 자기 원자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차에서 핵실험이 2차까지 3년, 2차에서 3차까지 4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가 3년 걸렸는데 요 4차가 3년, 5차도 3년입니다. 동시에 갔다는 거죠. 거의 동시에. 그 다음에 6차, 요거는 바로 이어졌습니다. 원리 실험과 이어진 그 실제 시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실험했을 때 끝나고 나서 많은 인력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수소탄 쪽으로 갔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원자탄 개발한 다음에 수소탄 쪽으로 많은 인력이 건너가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장선이 있는 것이 7차 소형 원자탄. 그 다음에 8차 만약에 한다면 소형 수소탄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갈래인데 우라늄이 처음에 플루토늄을 가다가 3차에서 우라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를 우라늄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요즘에 뭐 100개다, 2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갈래. 그래서 핵실험을 왜 했겠느냐. 그래서 1차, 2차는 플루토늄이었다. 이것은 내폭경 기폭 장치를 만들려는 실험이었다. 3차가 기본이다. 3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환점이면서 새로운 출발점이다.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것이다. 아까 말했죠? 러시아가 원심 분리를 개발해가지고 두 번째 핵실험 때 내폭경 기폭 장치에다가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썼습니다. 중국도 최초 핵실험 때부터 아예 내폭형에다가 고농축 우라늄을 썼습니다. 파키스탄도 내폭형에다가 고농축 우라늄을 썼습니다. 이건 사회주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도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나 결국은 3차 핵실험 때 이것을 실현했다. 폭발 위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12킬로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킬로에서 15킬로톤. 중국이 최초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탄을 개발한 게 칙4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실험한 거. 그거 위력이 12킬로톤입니다. 딱 맞아요. 미사일을 집어넣기 위해서 작게 만들면서 폭약 사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20킬로톤에서 12킬로톤으로 위력이 줄어들었다. 북한이 딱 그 정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칸 박사도 그렇고 리비아의 핵 무기가 이제 문제가 됐을 적에 중국의 칙4 네 번째 핵실험 그 설계도가 거기서 유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그걸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 대신에 플루토늄을 쓰는 바람에 작은 양을 썼고 거기서 위력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 세 번째에 드디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대량 생산 쪽으로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